이번 시간에는 표본 설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표본 설계 또는 표본 조사, 표본 연구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적에 본래는 조사 대상 전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대상을 대표하는 집단만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 분석의 결과를 조사 대상 전체의 특징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로 표본 조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표본 조사에는 우리가 이제 범위, 용어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보면은 조사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또는 전수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전수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사 대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만약에 서울 시민의 출신 지역별 학력 비교를 해보겠다. 서울 시민 전체가 바로 모집단, 전수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하기 쉽지만 서울 시민 전체라고 해서 모집단을 말하기는 쉽지만 서울 시민 전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표집틀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모집단 또는 전수집단 또는 전집의 명부와 같은 실질적 대상, 실질적 조사 대상을 우리는 표집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서울 시민이라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그것을 정확한 동주민센터, 요즘은 복지센터의 주민들의 명부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 집단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적에, 불가능할 적에, 그럴 경우에는 전수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표본 샘플이라고 합니다. 표본.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 표본을 말합니다. 샘플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바로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집. 맞으면 표본을 선정하는 또는 수집하는 과정. 그래서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샘플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쓰기는 참 좋습니다만은 표본 조사의 목적이 어디예요? 표본 조사. 자, 개요를 보면 표본 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표본 조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수집해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 그렇기 때문에 유의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유의점은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집단인 표본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연이나 이런 등등을 대표한다면 전체 집단의 특성이 편중된, 왜곡된 이런 자료로 발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진정 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표본 조사의 내용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 유의점이 되겠어요. 자,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모집단, 포퓰레이션. 연구조사가 표본을 통해 자잘한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일반화하려는 궁극적인 대상, 어쨌든 조사 대상, 의도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바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모집단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 표본 단위, 범위, 시간 등의 4가지 요소를 명확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용어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소라고 하는 것은 2번에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위. 우리는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모집단은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집의 그 총체를 우리가 거기 모집단, 전수집단, 전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는 개인적인 단위인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도, 조직도, 지역도 다 이렇게 모집단의 요소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 그러면 26개구 424개 동, 행정동 뭐 이럴 때 뭐 구, 동 이런 것 등이 지금 바뀌어졌겠습니다만 이런 등들도 역시 서울시라고 하는 모집단의 구성 요소, 요소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밑에 줄에 보면 샘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샘플. 표본은 어떤 대상의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 그 전체에서 선택된 일부이다.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선택된 일부를 샘플이라고 한다. 바로 이 샘플을 선택하는, 샘플을 선정하는, 샘플을 수집하는 과정을 바로 말하자면 표본 수집이라고 해서 표집 샘플링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의미, 뭐 알지요?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 수집 과정을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만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번의 두째 줄,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대신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표본조사이다. 문장이 이 부정하게 쭉쭉 짜게 됐군요. 거기 오면 전수조사는 모수를 통해서, 모수란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전수조사는 모수를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는 표현하고, 표본조사는 통계량을 가지고 조사한 통계치를 통해서 모집단의 속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모수, 그러면 통계량 또는 통계치 이렇게. 모수와 통계치 간의 간격을 바로 모집단 그 자체를 가지고 나온 조사 결과를 모수라고 하는 것이고, 표본조사 통계치를 가지고 나온 그런 그 조사 결과를 통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수와 통계치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측정 오류라고 하고, 그 측정 오류를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 또는 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본의 대표성, 표본에서 가장 중요한 3번입니다. 표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성.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5번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신뢰도와 적정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5번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보면 10개의 전체 모집단에서 1개만을 표본으로 뽑는 것, 2개만을 표본으로 뽑는 것보다는 10개 중에 9개를 표본으로 뽑으면 훨씬 더 모집단의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이런 그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표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신뢰도는 높다, 측정 오차는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본조사의 장점. 경제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그렇죠?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높습니다. 비표본 오차를 줄여 정확도를 높인다. 거기 비표본 오차란 말은 모른다 하더라도 정확도를 높인다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적에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 수집이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 몇몇 표본만을 가지고 하는 표본조사가 정확도가 높다고 할까?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비측정오차, 비표본오차라는 말을 썼는데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모든 전체 집단의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혼용 또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볼 때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보다 정확할 것 같지만은 마치 경쟁가설 배제인 것처럼 독립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를 최대한 배제시킬 수 있는 표본만 가지고 하는 조사가 오히려 모집단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표본 크기에 따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능한 한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관련 현상이 변화하기 전에 또 다른 변수가 마치 내적 가당도 왜곡 요인처럼 뭐 역사나 성수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사할 수가 있다. 근데 모집단으로 오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바로 역사로 인한 문제, 성수구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적어놨습니다. 단점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표본오차 나와 있습니다. 아까 표본오차 측정의 오류도 나왔지만 표본의 동계량과 모집단 모수 간의 차이, 표본의 동계량과 모집단 모수와의 차이점을 표본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표본오차는 표본의 동계량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표본조사, 그 때문에 표본오차는 표본조사에서 나오는 소위 정확성의 또는 신뢰성의 그런 크기를 표본오차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총선에서 어떤 정치 후보자 지지율의 신뢰 수준 95%에서 30%의 지지율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실제 지지율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30%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 플러스 마이너스 3%, 27%에서 33% 사이의 지지율이 나올 확률이 100번을 조사하면 95번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신뢰 수준 95%에서 지지율 3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30%를 전후해서 정확히 한다면 27%에서 33%의 지지율이 100번을 조사하면 95번은 나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뢰 수준 95%, 지지율 30%,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거, 대선도 지났고 또 얼마 더 내년에 되면 또 총선도 문제가 나오고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 방송에 나오는 용어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조사 방법론을 배웠다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렇게 주변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면서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고 가끔 또 이게 질문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런 말을 해박하게 해줄 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표본 오차를 봤습니다. 표본 오차 역시 0.5 정도 수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나와 있는데 신뢰 수준은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95%, 99%를 사용하고 자연과학에서는 거의 99.9%, 순도 99.9 이런 개념을 씁니다. 신뢰 구간은 측정된 구간이 옳다는 것에 대한 신뢰의 정도. 추정된 구간이 옳다는 것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처럼 95%, 99%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런 것적으로 봐주시고 표본 평균에 의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자 할 때 신뢰 구간을 사용을 한다. 자, 표본 오차와 신뢰 수준, 신뢰 구간. 표본 오차에서 신뢰 수준을 봤습니다만 특히 표본 오차, 신뢰 수준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례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집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면이 짧은 여기는 좀 지워서 표본의 종류. 표집 방법은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확률적 표집과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 구성 요소, 맞아 모집단. 우리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울시 전체 주민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집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확률적 표집. 그전에 모집단 구성 요소의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 확률적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계통적 표집, 유층 표집, 그리고 군집 표집이 있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선 표집은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를 붙여놓고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을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합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 그에 비해서 계통적 표집은 역시 단순 무선 표집처럼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를 붙여놓고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일정 간격으로 표집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통적 표집을 체계적 표집 또는 동간 표집, 같은 간격으로 첫 번째만 단순 무선 표집,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간격, 동간 표집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체계적 표집, 계통적 표집 또는 동간 표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층 표집은 특성이 같은 집단 내에 어디 있어요? 집단 내 특성이 같은 것끼리,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류라고 합니다. 유유상종할 때 이걸 특성이 같은 것끼리 이걸 유라고 하는 거죠. 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하위 집단 나누는 것을 층이라고 합니다. 층. 그래서 책들은 보통 층화표집이라고 해서 하위 집단 나누는 층화표집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한자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본래 제 제목은 유층표집이 맞습니다.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유층으로 해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층 표집, 책에서는 보통 층화 표집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층이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에 비해서 군집 표집은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집락 표집. 이 군집 표집은 모집단 내 여러 개의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이 말입니다. 떨어뜨리는 것은 몇 개의 집단만 선정해서 그 선정된 집단만 가지고 표집하는 방법을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특징들 쭉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내용을 상세히 읽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유층 표집, 그리고 군집 표집, 이 두 개, 나머지는 뭐 단답식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초점을 좀 더 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을 보면 비확률 표집은 역시 네 가지로 연 박스에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 유의 표집. 여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의도적 표집이 있죠. 그 다음에 임의 표집. 이거는 우연한 이런 것, 우연. 또 그러면 할당 표집. 또 그러면 누적 표집. 자, 이런 등이 비확률 표집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통 나올 때 서비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4개, 4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여기 여러분들은 특히 이 할당 표집. 특성이 같은 것끼리. 같은 것끼리 결국에 류죠, 류. 특성이 같은 것끼리.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기 때문에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충 표집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유충 표집에서는 그에 대해서 표준화된 어떠한 배분율을, 그게 비례든 비비례든 배분율을 적용하지만, 여기에서는 할당 표집에서는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되 연구자의 의도가 있는 수치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약간 고의성이나 의도가 반영된 배분이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표집할 때 보다 정확한, 보다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유충 표집, 확률적 표집에서는 유충 표집이, 비확률적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이 그런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표집을 할 때 보다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적 표집은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그랬죠. 눈덩이식 표집. 표본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 표본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표본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되 또 그 표본의 추천을 받아서 또 다른 하나하나 표본의 추천을 받아서 하나하나의 표본을 늘려감으로써 자료 수집을 이렇게 확대시키라는 것을 누적 표집 아니면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뭐 거기까지도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제는 표집의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다. 그리고 확률적 표집에는 이렇게 4가지, 비확률적 표집에는 4가지가 있는데, 확률적 표집에서는 뭐 워낙 많이 나와서 그중에 특히 이제는 유충 표집과 군집 표집 내용과 비교 꼭 해주시고, 그리고 비확률적 표집에서는 누적 표집이 한때 좀 다뤄졌으니까 다시 한번 할당 표집이 출제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고 그 종류 4가지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문제의 영역으로서는 좀 방만하게 자료를 배치했는데 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재 93페이지에서 조사 또는 연구, 리서치라고든 스터디라고든 그 영어 번역을 뭐 조사라고도 하고 뭐 연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회복지 조사 그러면은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 기준을 나눌 적에는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 그리고 계량화,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또는 실증주의적 접근과 해석주의적 접근으로 우리가 93쪽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질적 연구에 대한 질적 연구, 양적 연구는 워낙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가 많아서 그랬는지 질적 연구를 가지고 저는 젊은 학자들의 접근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양이 많아졌는데 그중에 출제들 맞는 질적 연구에서 우리가 하면 양적 연구와 비교로 하나, 그리고 질적 연구 그 자체로 하나 해서 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은 질적 연구 방법의 개요, 질적 연구 방법의 개요에서 질적 연구 개념 나왔네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조사해 본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만, 질적 연구는 연역적, 계량적 조사를 활용하는 양적 조사와는 다른 귀납적, 해석적 조사 방법을 강조한다. 자, 우리가 양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수량화, 여기는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서술. 양적 연구는 동일한 측정 도구 사용, 질적 연구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연구 측정 도구 사용. 그러다 보니까 양적 연구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니까 일반화 가능, 여기는 질적 연구는 개별화 가능. 개별화 가능이나 개별화, 맞으면 일반화 불가능이죠. 그리고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을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양적 연구는 연구자는 단지 기술, 인력에 불과할 것이고 연구자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외부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곧 연구 기술 인력이면서 연구의 평가위원이기도 해서 여기는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특징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93쪽에서 봤는데 그런 것처럼 연역적, 계량적이냐 아니면 귀납적, 해석적이냐. 우리는 질적연구는 귀납적, 해석적이다. 3번에 보시면 질적연구는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실증주의나 논리적 실증주의적인 양적 연구를 거부하는 해석적 접근을 선호한다. 질적연구는 인간이 살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 등 인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역사 등의 학문적 기원을 두며 연구자의 언어적 기술, 설명,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한다.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또는 논리실증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한다. 질적 연구는 가설 검증보다는 조사 대상에 대한 깊은 과제를 통해 가설 검증보다는 왜냐하면 가설은 어디서 나와요? 연역법에서 나오잖아요. 가설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명제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원리, 기존의 법칙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를 조작하여서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큰 명제에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적 연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가설, 어떤 가설은 연역법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가설보다는 조사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관여를 통해서 수집한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종합함으로 이루어진다. 자, 바로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특징이 있는데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주의적 접근을 한다. 질적 연구. 질적 연구자는 연구 상황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발견지향적 접근으로 상황적 변이를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생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탐구 체크하셨지요? 그다음에 귀납적 접근은 아시죠? 질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거긴 직접적이고 개인적 접촉을 한다. 그리고 또 줄쳐놓고 자연주의적 탐구만큼 더 중요한 총체적 관점. 연구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모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총체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3번 사례의 독특성. 개별 대상 하나하나의 집중적인 심층적 연구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 사례의 독특성, 깊이 있고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사례를 기술한다. 그래서 사례의 독특성, 총체적 관점이 그래서 4번, 1번과 4번 중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중립적 연구 자세. 중립적 연구 자세. 이건 뭐 딴 데도 마찬가지로 중립적 연구 자세 봐주시고 다음에 연구자의 공감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 거기 보시면 연구자의 공감이란 감정이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입장이나 관점이나 느낌, 경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3번 질적 연구에서는 공감과 숙고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 또는 사례 연구 등을 중시한다. 질적 연구자는 비판단적인 중립적, 아까 중립적 자세 나왔죠? 중립적 입장을 가지므로 공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기울어진 생각에 대한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경험이나 타인의 느낌, 타인의 관점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에 이미 4번에 나와 있지만 사례의 독특성 나와 있지요. 사례의 독특성 4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례의 독특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8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연구설계의 융통성, 개별 사례를 가지고 연구자 스스로 마음대로 심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연구설계의 융통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질적 연구의 장단점 중요 표시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 표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장점, 단점, 박스 가운데 있는 박스 있지요? 가운데 박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하실 것은 참 많지만,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157페이지 2장을 넘어가 보시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와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질적 연구의 엄격성이라고는 신뢰도, 타당도. 자, 신뢰도가 뭐였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하느냐. 타당도, 얼마나 제대로 조사하느냐. 혹시 검사, 조사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조사한 것 아니냐. 이걸 확인하자는 건데 엄격성이죠. 사회복지 연구에서 엄격성이란, 즉 신뢰도를 확보하고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연구자가 지켜야 될 윤리적 책임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엄격성, 신뢰도와 타당도,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신뢰도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연구 대상의 반응성, 연구자의 편견, 그리고 연구 대상의 편견, 연구 대상에 대한 편견, 이런 등이 바로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간의 관계 유지, 처음에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관계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장기간의 관계 유지나 지속적인 관찰, 또 다원화, 동료 집단의 조언,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예의적 사례 분석, 또 그러면 모든 기록 유지,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기록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적 연구 방법의 이론으로는 현실 기반 이론이나 근거 이론이라나 또는 민속 방법론이나 민속 지학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뤄지는 것은 현실 기반 이론, 근거 이론이 현실 기반 이론 또는 근거 이론이 기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이론은 그레서와 스트라우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바로 거기 스트라우스와 코빈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자,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번이 되겠어요.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 현실에 근거를 둔 이론. 근거 이론은 자유로부터 이론을, 자료로부터 이론, 그냥 이론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작으로부터 연구 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이론적 민감성만 가지고 연구하던 렌자와는 달리 이론적 민감성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론적 민감성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거기 이번에 보면 근거 이론은, 자, 페이지 넘어가셨지요? 근거 이론은 자료로부터 가설을 도출해내는 귀납적 방법으로부터, 하나하나의 자료로부터 가설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부터 발견된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증하는 연역법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나선형의 연구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이론은 그냥 개별적 사안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귀납적 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 접근으로 시작해서 연역법, 귀납법, 연역법을 계속 돌아가는 나선형 연구 논리를 바탕. 거기 나선형, 스파이럴이라는 단어, 나선형이란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근거 이론의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로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 그 중에 대표적인 현실 기반 이론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 진리관입니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역시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 상징적 상호작용론, 해석학, 현상학, 민속지학적 방법 또는 민속방법론, 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결론은 뭐예요? 인식의 주체마다, 즉 인식의 주체 그 자체인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증명하자? 머릿속으로만 이론적 민감성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된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하나인 현실 기반 이론, 근거 이론이 되겠습니다. 거기 뭐 분석 절차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를 제가 학습을 하기에는 좀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 큰 테두리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되 기출문제가 있을 때 이런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문제와 접목을 시켜야지 아직 뭐 통계학적 지식이 없으면서 여기를 접근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질적연구의 방법으로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민속 방법론도 있고 민속지학적 접근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역으로 쳐서 오히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보다 시간을 1시간을 줄여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알지도 이해도 안 되는데 길게 하기보다는 안 된다면 줄여서 나중에 문제와 접목시키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1교시 제1영역 인행사 2영역 조사 방법론을 마감 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2교시 1영역인 사회복지 실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